TK그룹의 펜트하우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은 임원들 중 누구도 그 절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실루엣은 그림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이름은 강태무, TK그룹의 총괄 CEO였다. 감정 없는 눈과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유명한 그는 재계에서 얼음 장벽이라 불렸다. 그의 앞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논리와 완벽한 데이터만이 그의 언어였다. 지금 그의 손에는 경쟁사의 운명이 걸린 인수합병 서류가 들려 있었다. 김 이사, 귀사의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 예측의 불일치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제출된 보고서상으로는 향후 5년간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내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강태무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그 비인간적인 정확성이 상대방을 압도했다. 상대편 대표인 김 이사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강태무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앞에서 모든 말이 의미를 잃었다. 강태무는 그들의 허술한 계획과 부풀려진 전망을 이미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지루한 게임을 끝낼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대여 이상 시간 낭비는 무의미한 것 같군요. 저희 측의 최종 제안입니다. 이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적대적 M&A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었다. 그 가벼운 움직임이 한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임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굳어버렸고 강태무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화려함도 사람들의 분주함도 담기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차가운 현실이 한 여자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서연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창가에 서서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살짝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고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3년을 사랑했던 연인, 최진혁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서 비수처럼 맴돌았다. 아이 서연아,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우리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아이는 말도 안 돼. 난 내 경력에 방해되는 건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뱃속의 작은 생명까지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걸림돌로 취급했다. 이서연은 그의 이기심과 잔인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야망이 있던 남자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괴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고 그녀가 거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먼지처럼 털어내고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실력 있는 조경 디자이너였지만 번번이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을 겪었던 그녀에게 현실은 가혹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이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TK그룹의 신축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 현장을 찾았다. 국내 최고의 기업인 TK그룹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건물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교감하는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고 있었다. 현장은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과 설계 도면을 든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이서연은 현장 소장을 찾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간절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은 코웃음치며 그녀를 무시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림 자랑이야. 우리에겐 이미 최고의 팀이 있어. 어서 돌아가. 그의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중심에는 강태무가 있었다. 그는 현장 점검을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었다. 그의 등장에 현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모두가 긴장한 채 그에게 허리를 숙였고 현장 소장은 안색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에게 달려갔다. 강태무는 주변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으로 현장의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의 미세한 오차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무언가 지적할 때마다 담당자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그의 완벽주의는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서연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저 사람이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정점에 있는 남자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저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닿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디자인 시안 몇 장을 낚아채 갔다. 종이들은 허공에서 춤을 추듯 흩날리다 강태무의 발치에 떨어졌다.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현장 소장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종이를 치우려 했지만 강태무가 먼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이서연이 밤을 새워 그린 프로젝트의 핵심 공간에 대한 스케치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의 시선이 종이 위에 섬세하고 생명력 넘치는 스케치에 잠시 머물렀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인공적인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살린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종이의 주인을 찾았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서연에게 정확히 꽂혔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과 간절함으로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제안서를 검토했지만 이토록 설명되지 않는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얼어붙은 감성의 호수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순간이었다. 강태무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수백억 원이 오가는 주식 시세가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며칠 전 건설 현장에서 마주쳤던 한 여자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흙먼지가 묻은 낡은 옷차림 속에서도 조금도 꺾이지 않았던 당당한 눈빛, 그리고 바람에 날아와 그의 발치에 떨어졌던 그 생명력 넘치는 디자인 스케치. 그것은 아주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지만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욕망과 계획을 꿰뚫어 보는데 익숙했다. 감정은 언제나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불필요하고 위험한 요소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그의 철저하게 통제된 내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가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동요가 숨어 있었다. 김 비서, 며칠 전 서초동 건설 현장에서 마주쳤던 여자에 대해 알아봐. 조경 디자이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은 이서연.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서 보고하도록.
그는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시하듯 무심하게 말했지만 김 비서는 그의 눈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강태무 대표가 특정 개인에 대해, 그것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물에 대해 이토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인 뒤 사무실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는 얇은 파일 하나를 들고 강태무의 책상 앞에 섰다. 파일 안에는 이서연이라는 한 여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수대학의 조경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번번이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 심사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불운한 경력, 그리고 최근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벌 기업의 최진혁 본부장과의 오랜 연인 관계, 그의 배신과 일방적인 이별 통보, 그리고 그녀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강태무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이라는 이름을 기억했다. 몇 번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마주쳤던 그는 야망이 넘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임신한 연인마저 비정하게 버린 그의 행동에 강태무는 경멸감을 느꼈다. 그는 감정을 믿지 않았지만 책임감마저 내팽개치는 비겁함은 혐오했다.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감정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며칠 후 강태무는 다시 예고 없이 건설 현장을 찾았다. 프로젝트의 안전 문제를 직접 챙긴다는 명분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이서연을 처음 보았던 장소 근처를 맴돌았다. 한편 이서연은 그날 이후로도 프로젝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매일같이 멀리서나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디자인이 들어설 공간을 상상하곤 했다. 그것은 그녀가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안전 펜스 밖에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크레인이 육중한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왔고 인부의 작은 실수와 맞물리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던 구조물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험해.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구조물을 지탱하던 와이어 중 하나가 팽팽한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수톤에 달하는 쇳덩어리가 그녀가 서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공포에 이서연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았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엉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장을 둘러보던 강태무의 눈에 그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과 논리가 사라졌다. 그의 몸이 이성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는 비서와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맹렬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강태무는 추락하는 철골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기 직전 몸을 날려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굴렀고 그의 단단한 몸이 그녀를 완전히 감싸 안았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철골 구조물이 그들이 불과 몇 미터 전에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내렸다. 땅이 울리고 자욱한 흙먼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강태무는 자신의 등 위로 쏟아지는 작은 파편들을 느끼며 이서연을 더욱 단단히 껴안았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는 흙먼지로 엉망이 되었고 이마에서는 작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친 숨 때문에 심하게 잠겨 있었다. 이서연은 충격으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냉기가 아닌 다급하고 절박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냉정한 CEO, 강태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왜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현장 관계자들이 허둥지둥 달려오자 강태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며 현장 소장에게 안전관리 소홀을 질책하는 날카로운 지시를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거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에 당혹감을 느꼈다. 낯선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다니. 그것은 강태무라는 남자가 평생 지켜온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는 이서연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이서연의 흔들리는 시선이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그의 얼음 장벽에 지울 수 없는 선명한 균열을 남겼다. 그리고 이서연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CEO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그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구해준 그에 대한 미묘하고 따뜻한 감정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기사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TK그룹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단신이었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사고 내용이 아니었다. 강태무 대표가 직접 부상자를 구했다는 내용 아래 작게 첨부된 현장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강태무의 품에 보호받고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비록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진혁은 그 실루엣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경멸과 함께 불쾌한 감정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TK그룹의 프로젝트에, 심지어 그 총수인 강태무와 직접적으로 엮였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그는 이서연을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존재로 여겼다. 감히 자신의 성공 가도에 걸림돌이 되려 했던, 그래서 가차없이 내쳤던 과거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 감히 내까짓게. 그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불안감이었다. 만약 이서연이 TK그룹에서 재기에 성공하고 자신과의 과거와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완벽하게 쌓아 올린 자신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흠집이 생길 수 있었다. 그는 그런 위험 요소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서연의 주변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짓밟아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 무렵 이서연은 조심스러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날의 사고 이후 TK그룹 측에서 기적적으로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정식 계약은 아니었지만 프로젝트의 일부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시안을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강태무에 보이지 않는 배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자인 작업에 매달렸다. 뱃속의 아이가 주는 고단함도 잊은 채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처음 그녀의 아이디어에 호의적이던 프로젝트 팀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거나 그녀의 디자인에 대해 비전문적인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회의 시간에는 그녀에게 발언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고, 복도를 지날 때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해야 했다. 실력도 없는데 윗선에 꼬리쳐서 기회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과거에도 다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말이 있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이서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과 실력을 증명하려 했지만 한번 굳어진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투명 벽에 갇힌 채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최진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그녀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이 모든 상황은 김비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강태무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비열한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방해 공작이자 자신을 향한 간접적인 도발이었다. 최진혁의 유치하고 비겁한 수법에 그는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을 느꼈다. 그는 김비서에게 최진혁과 그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서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최진혁의 오만한 도발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단순히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진혁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약점을 보이면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서연은 결국 프로젝트 팀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내부 기준 미달 및 팀워크 저해였다. 터무니없는 이유였지만 그녀에게는 항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강태무요. 이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가 왜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강태무는 어떤 서론도 없이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그 내용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최진혁 본부장의 지시라는 걸 알고 있어. 이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무는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를 막고 당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킬 방법이 있어. 당신에게는 방패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그 방패를 제공할 명분이 필요하지. 강태무는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서연과 최진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올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해결책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고쳐잡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 한마디는 이서연의 인생뿐만 아니라 강태무 자신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제안이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강태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이서연은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혹은 너무 큰 절망감에 환청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무겁고 차가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만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결혼이라니.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 얼음 장벽이라 불리는 강태무가 아무런 교점도 없는 자신에게,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청혼을 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황당하고 모욕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난 전화라면 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강태무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평온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였다. 장난이 아니오. 이건 거래 제안이오. 이서연 씨에게는 최진혁과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당신과 아이를 지켜줄 견고한 방패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내 프로젝트를 흔드는 외부 요소를 제거하고 내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필요하지. 계약 결혼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이요. 그의 말에는 감정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다. 철저히 계산된 논리와 전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서연은 어이가 없어 실소마저 터져 나왔다. 이 남자는 지금 한 인간의 인생을, 한 아이의 미래를 마치 기업 인수합병 안건처럼 다루고 있었다. 미쳤군요. 당신이 내 사정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동정심이라면 사양하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녀는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 가장 강한 어조로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다. 동정 그런 비효율적인 감정은 내 사전에 없소.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요. 최진혁은 당신이 제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끌어내릴 거요. 업계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당신의 모든 기회를 차단하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빌미로 당신을 평생 괴롭힐 수도 있어. 당신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소. 당신의 자존심이 뱃속의 아이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이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아이. 그렇다. 그녀에게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고집 때문에 이 작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최진혁의 비열함과 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강태무의 말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강태무가 내민 제안은 터무니없고 비인간적이었지만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비상구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침묵이 동의의 의미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부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강태무는 간파했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내일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오시오. 변호사를 배석시키고 모든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보여주겠소. 계약 기간은 2년. 그 기간 동안 당신과 아이의 안전은 TK그룹과 내 이름이 보장하오. 이혼 후에는 충분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며 당신이 디자이너로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약속하지. 선택은 당신 몫이오. 그는 자신의 말을 끝으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서연은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강태무가 제시한 조건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과 가장 절실한 필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자존심을 지키며 이 모든 고난을 혼자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이 굴욕적인 계약을 받아들여 아이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선물할 것인가? 두 개의 선택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퀭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절망에 지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그녀는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비장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TK그룹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다. 그녀는 로비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강태무의 비서인 김 비서가 직접 그녀를 마중 나와 최상층의 CEO 사무실로 안내했다. 강태무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거대하고 차가웠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그가 서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왔군. 그의 옆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강태무는 거대한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으며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앉으라는 무언의 지시였다. 이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서류 한 뭉치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요. 강태무가 입을 열었다. 혼인기간은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총 2년으로 한다. 기간 중 갑 강태무 은을 이서연과 태아의 신변 안전 및 경제적 안정을 완벽하게 보장한다. 을은 갑의 공식적인 아내로서 대외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계약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 계약 종료 후 갑은 을에게 위자료 50억 원과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지급하며 아이의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전액 지원한다. 그가 읊는 조건들은 하나하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만 이서연의 귀에는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재산이나 의무에 대한 조항들을 지나 그녀의 눈길이 한 조항에 머물렀다. 부부간의 애정 행위 및 성관계는 일절 없으며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항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녀는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후 고개를 들어 강태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강태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말해보시오. 계약이 끝난 후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주세요. 당신은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서의 의무만 다하고 아이의 인생에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것은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보루였다. 강태무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돈이나 욕심이 아닌 자식을 지키려는 모성애의 강한 빛을 읽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 조건을 추가하도록 하지. 그는 변호사에게 눈짓했고 변호사는 즉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서를 수정했다. 수정된 계약서가 다시 그녀의 앞에 놓였다. 이제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이서연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아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갑옷을 얻는 기분이기도 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 강태무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하고 위험한 계약이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차가운 종이 한 장이 두 사람의 운명을 단단히 묶어버린 순간이었다.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요새나 현대 미술관에 가까웠다. 최소한의 색상과 가구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의 극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만이 유일한 장식품처럼 느껴졌다. 이서연은 자신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그 광활하고 차가운 공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 앞으로 2년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다가왔다. 그녀가 살던 작고 아늑한 다세대 주택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한 가사도우미가 정중하게 그녀가 머물 방을 알려주었다. 손님용 침실이었지만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방 역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공간일 뿐이었다. 이서연은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옷 몇 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다육이 화분이 전부였다. 그녀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내려놓았다. 회색빛의 무채색 공간에 놓인 작은 녹색 생명체가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강태무가 귀가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이서연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컴퓨터로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첫째, 서로의 개인 공간을 절대 침범하지 말 것. 둘째,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각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셋째, 불필요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대화는 삼간다. 우리는 계약 관계임을 명심하시오. 그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그와의 불필요한 교류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집의 양쪽 끝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유령과도 같았다. 아침에 마주쳐도 가벼운 목례가 전부였고 저녁에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강태무의 세계는 완벽한 질서와 고요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이서연의 세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그녀의 몸은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기 위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변화의 첫 신호는 후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서연은 입덧이 조금 가라앉자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주방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다.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던 강태무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나본 적 없는 지극히 생활적인 냄새였다. 그는 잠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 냄새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만은 않았다. 그의 질서정연한 세계에 균열을 내는 것은 냄새뿐만이 아니었다. 이서연은 거실 한쪽에 작은 쿠션과 담요를 가져다 놓았고 테이블 위에는 태교를 위한 동화책과 아기 신발 샘플이 놓여 있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완벽한 모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녀의 작은 흔적들이 공간 곳곳에 스며들어 아주 미세하게 집의 온도를 바꾸고 있었다. 강태무는 처음에는 그것들이 눈에 거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변화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위에 작은 아기 신발을 무심코 내려다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반대로 이서연은 그와의 거리감 속에서 그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밤늦게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홀로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을 보곤 했다. 그의 뒷모습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남자처럼 보였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는 홀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깊은 고독이 숨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이서연은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심한 입덧으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이 넓은 집에 자신은 철저히 혼자였다.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외로움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화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 앞에는 잠옷차림의 강태무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도 그녀의 신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러 온 모양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규칙에 따르면 그는 모른 척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라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물컵을 내밀었다. 그의 행동은 지극히 서툴고 어색했다. 의사를 부를까?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이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가 내민 물을 받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은 투박하고 경험이 없었지만 그 어떤 다정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서연은 그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얼음 장벽 같던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졌다. 그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강태무는 매일 저녁 식사를 외부에서 해결하는 대신 집으로 음식을 포장해와 식탁에서 그녀와 함께 먹기 시작했다. 물론 대화는 없었다. 그저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서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툴지만 조금씩 그녀의 세상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계약서의 조항과는 다른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TK그룹 강태무 대표, 신예 조경 디자이너 이서연과 깜짝 결혼. 인터넷을 뒤덮은 기사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들고 있던 태블릿을 벽에 집어 던질 뻔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결혼 자신이 버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감히 강태무와 결혼을 해 이것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다. 최진혁에게 그것은 강태무가 자신에게 날리는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조롱이었다. 그는 이서연이 자신의 발 아래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것도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손을 잡고서.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질투가 뒤엉켜 폭발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서연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 그런 방패를 제공한 강태무. 그 오만한 남자까지 함께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최진혁은 혼자 힘으로는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유진건설의 박만호 회장을 찾아갔다. 박 회장은 과거 해외 플랜트 사업 수주전에서 강태무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인물이었다. 최진혁은 박 회장의 증오심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회장님, 강태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진혁은 자신이 조작한 TK그룹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 자료들을 박 회장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전문가라도 쉽게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복수심에 눈이 먼 박 회장은 최진혁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TK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기사들은 강태무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도했다. 최진혁과 박 회장이 유진건설의 자금력을 동원해 언론을 움직인 결과였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TK그룹의 긴급 대책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패배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태무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쏟아지는 보고를 들으며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가 아닌 이 비열한 공격의 배후를 향한 냉정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무팀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즉시 준비하고 홍보팀은 공식 반박 자료를 배포해 그리고 감사팀은 기사에 언급된 해외 지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재조사해서 보고하도록 1시간 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혼란에 빠진 임원들을 다잡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강태무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수십 개의 회의와 수백 통의 보고를 처리하느라 그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소파에 앉아있는 이서연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온종일 뉴스를 통해 그의 소식을 접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피로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그에게 건넸다. 강태무는 멍하니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냥 잠시라도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이나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지친 사람을 향한 순수한 배려와 위로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지금, 이 여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아내. 하지만 그녀가 주는 이 고요한 위안은 그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진짜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견고한 성 안에 자신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는 찻잔을 든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넓고 차가운 펜트하우스 안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진혁이 일으킨 거대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계약서의 조항 너머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었다. 강태무는 이 기나긴 싸움이 끝난 후의 세상을 아주 잠시 희미하게나마 그리고 있었다. TK그룹을 둘러싼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길고 어두웠다. 연일 쏟아지는 부정적인 기사들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주주들의 압박과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강태무는 잠자는 시간마저 쪼개가며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최진혁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며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불안이나 초조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이서연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가는 듯했다. 이 모든 사태가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수십 개의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하고 핵심을 요약하여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식사를 거르기 일수인 그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 서재로 가져다 주었고, 밤늦도록 일하는 그를 위해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그녀의 존재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강태무의 마모된 신경을 아주 조금씩 적셔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건에 대해 묻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녀의 그 고요한 지지가 강태무에게는 수백 마디의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존재에 기대고 있었다. 차갑고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가 유일하게 갑옷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강태무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최진혁 측이 언론에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법인들의 자금 흐름도를 보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자료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사실처럼 보였고 그를 완벽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수많은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달라붙었지만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의 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끝없는 피로감이 그의 몸을 짓눌렀다. 그때 이서연이 조용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들을 흘깃 보았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군요. 잠시라도 쉬는 게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예민해진 신경을 부드럽게 감쌌다. 강태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내저었다. 아니, 거의 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그가 보고 있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선과 숫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금융이나 회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디자이너로서의 그녀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패턴을 보았다. 잠시 동안 도표를 응시하던 그녀가 무심코 입을 열었다. 뭔가 이상해요. 강태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뭐가? 이 흐름, 너무 완벽해요. 너무 인위적이에요. 마치 누가 일부러 이 길을 따라가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돈의 흐름이라면 이렇게까지 매끄럽고 명확할 수는 없어요. 군데군데 막히고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이건 마치 잘 짜인 디자인 도면 같아요. 그녀의 말은 강태무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함정. 그렇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자료가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오류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서연의 말은 그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그 자체였던 것이다. 최진혁은 그가 이 가짜 자료의 오류를 증명하려 애쓰는 동안 시간을 벌고 다른 곳에서 진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겠다. 이제야 알겠어. 강태무는 낮은 탄성을 내뱉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며칠 밤낮을 그를 괴롭혔던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는 기분이었다. 그의 강철 같던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극심한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이서연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괜찮아요. 그녀의 따뜻한 천이옷을 통해 전해져 왔다. 강태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재계의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깊은 고독과 상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마침내 작은 불빛을 발견한 한 남자의 흔들리는 눈빛이 있었다. 그의 얼음 장벽이 완전히 녹아내려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잡은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수만 가지 감정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그동안 그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심.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묶인 사이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계약서를 까마득히 넘어선 곳에 와 있었다. 가장 혹독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넘어 두 개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서연이 던져준 작은 실마리는 강태무의 얼어붙었던 전략적 사고를 완벽하게 해동시켰다. 그는 더 이상 최진혁이 만들어 놓은 가짜판 위에서 수비만 하는 장기말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판 자체를 뒤엎을 준비가 된 플레이어였다. 다음 날 새벽, TK그룹의 핵심 전략 회의실에는 강태무와 그의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임원들만이 모였다. 김비서, 법무팀장, 그리고 해외 전략 파트를 총괄하는 최연소 이사까지. 그들은 강태무의 손과 발이자 두뇌 역할을 하는 충신들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패배감이나 불안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치밀한 계획을 앞둔 전사들의 날카로운 긴장감과 조용한 결의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태무는 회의실 스크린에 최진혁 측이 유포한 가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는 어젯밤 이서연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그림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게 바로 적의 함정이었어. 이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다. 우리는 이 쓰레기 같은 그림을 증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태무는 말을 이었다. 최진혁은 우리가 이 가짜 데이터에 매달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여론을 등에 업고 이사회를 압박해 나를 끌어내릴 생각이었겠지.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 적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공격하는 거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로소 TK그룹의 거대한 방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태무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낮에 회의했던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이서연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료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서연 씨, 당신이 보기에 최진혁이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요? 이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차분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즉 최진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해야 했다. 그 사람은 인정 욕구가 병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자신이 이기는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칭송해야만 만족감을 느끼는 타입이죠. 강태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분석은 그의 전략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 이 싸움의 끝을 아주 극적인 무대 위에서 장식하고 싶어 하겠군. 그의 중얼거림에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이 새로운 승자임을 각인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완벽한 전략적 공조였다. 강태무의 냉철한 판단력과 이서연의 심리적 통찰력이 결합하여 무적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TK그룹의 방역작전은 두 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트랙은 연막작전이었다. TK그룹은 언론에 계속해서 해명 자료를 내놓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핵심을 비껴가는 듯한 어설픈 대응으로 일관했다. 마치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로 인해 최진혁과 박만호 회장은 강태무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방심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트랙이야말로 진짜 칼날이었다. 강태무는 김비서에게 특수팀을 꾸려 최진혁과 박만호 회장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들이 공격해온 가짜 비자금 내역이 아닌 그들이 이번 공작을 위해 사용한 진짜 검은 돈의 출처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은밀한 작전이었다. 최진혁 측에 고용된 언론사 내부의 제보자를 포섭하고 유진건설의 자금 세탁에 동원된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파헤쳤다. 밤낮 없이 이어진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최진혁과 박 회장이 이번 스캔들을 조작하기 위해 거액의 불법 자금을 언론사와 증거 조작 브로커에게 건넨 내역이 담긴 녹취 파일과 계좌 이체 기록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최진혁이 스스로 마련한 무대 위로 올라와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최진혁은 자신감에 넘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다른 이사들을 선동하여 T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경영 능력 상실 및 도덕성 문제에 따른 강태무 대표이사 해임안이었다. 그는 수많은 주주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강태무의 가면을 벗기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내일이면 모든 것의 향방이 결정될 터였다. 이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강태무가 그녀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쇼를 덮어주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다. 이서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강태무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소. 당신이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으니 두려울 게 없지.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를 자신의 운명 공동체로, 이 전쟁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신뢰와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묶이고 있었다. T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마치 판결을 앞둔 거대한 법정과도 같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고 주주들의 불안과 기대,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수군거림이 장내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이 모든 시선의 중심에 강태무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미동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 최진혁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무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마침내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총회가 시작되었다.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최진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단상 위로 올랐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TK그룹이 처한 위기를 역설하고 그 모든 책임이 강태무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경영에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공들여 조작한 비자금 흐름도와 각종 허위 증거 자료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강태무 대표의 추악한 비리는 우리 모두의 재산과 TK그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연설은 극적이었고 선동적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무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상황은 최진혁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마침내 모두의 시선이 강태무에게로 쏠렸다.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변명하고 빠져나갈 것인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강태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불안함도 없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초해진혁 본부장님의 열정적인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들, 참으로 정교하고 방대하군요. 그의 말에 장내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그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한마디가 장내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토록 훌륭한 자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과정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강태무의 신호에 따라 김 비서가 대형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진혁의 목소리였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강태무를 다시는 제기하지 못할 쓰레기로 만들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와. 흔적도 남기지 말고. 장내는 충격으로 정지했다. 스피커에서는 최진혁이 증거 조작 브로커와 만나 이번 스캔들을 기획하고 돈을 건네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의 범죄 현장이었다. 하지만 강태무가 준비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뒤이어 스크린에는 유진건설 박만호 회장의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언론사와 브로커에게 흘러들어간 내역이 선명한 도표로 나타났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음성 변조라고. 최진혁이 미친 사람처럼 단상을 향해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대한 증거의 산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 박살났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지지하던 주주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그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무 대표이사 해임안은 상정된 지 10분도 차이 되지 않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최진혁과 박만호 회장은 즉시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불법 자금 조성 및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스스로 준비한 가장 화려한 무대는 그가 가장 처참하게 몰락하는 단두대가 되어버렸다. 강태무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승자의 여유나 오만함 대신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TK그룹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동시에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더 단단해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TK그룹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선언의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무는 잠시 창밖의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길고 힘겨웠던 싸움의 끝에서 그가 돌아가야 할 진짜 세상, 이서연이 기다리는 그곳을 생각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TK그룹의 로비는 강태무의 극적인 승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던 세상은 이제 그를 비열한 음모를 이겨낸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무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 소란스러운 현실 너머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의 안내를 받아 비밀 통로를 통해 빌딩을 빠져나왔다.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자마자 그는 지친 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는 회사를 지켜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으로, 그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그를 맞이한 것은 고요한 정적이었다. 바깥 세상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로운 공간. 이서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뉴스 속보를 통해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거나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안도감 어린 미소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미소 하나가 강태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 더 큰 보상이었다. 다 끝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강태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정수리에 얼굴을 묻었다. 익숙하고 따뜻한 그녀의 향기가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했다. 네, 이제 다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깊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완벽한 이해와 위로의 순간이었다. 잠시 후 강태무는 그녀에게서 몸을 떼고 서재로 향했다. 그는 묵직한 금고를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내왔다.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처음으로 묶었던, 이제는 낡아 보이는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다시 이서연의 앞에 섰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하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 종이 한 장으로 시작했소.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는 방패가 필요했고 내게는 명분이 필요했지. 철저한 비즈니스였고 계산된 거래였어. 하지만 이제 이 종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잘게 찢어버렸다. 차가운 조항들이 적힌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는 흩어지는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계약은 끝났소. 하지만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 아니, 끝낼 수가 없소. 이서연 씨,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소. 계약서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 내 심장이 당신을 원하기 때문에 당신과 뱃속의 아이와 함께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소.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을 고백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계산이나 전략이 아닌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최진혁과 박만호 회장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고 TK그룹은 강태무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기 침대가 놓였고 소파 위에는 앙증맞은 아기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강태무는 서툰 솜씨로 아기 방을 꾸미고 밤마다 태교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재계의 얼음 장벽이라 불리던 남자는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의 설렘과 행복을 배워가고 있었다. 이서연 역시 자신의 빛을 되찾았다. TK그룹 복합문화공간의 조경 프로젝트는 그녀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업계의 큰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거나 세상의 편견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강인한 엄마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완벽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이서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다. 강태무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는 분만실 앞에서 몇 시간이 넘도록 초조하게 서성였다. 수천억 원의 계약을 앞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의 안위 앞에서 속수무책인 한 명의 남자에 불과했다.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잠시 후 간호사가 하얀 속사계에 쌓인 작은 생명체를 안고 나왔다. 강태무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아기는 너무나도 작고 따뜻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꼭 감은 눈,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힘찬 울음소리.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기의 온기로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기를 안고 이서연이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내게 와줘서. 당신과 이 아이가 내 세상의 전부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강태무는 아기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평생 아무도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그의 얼음 성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견고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성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는 아기의 작은 뺨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냉정했던 CEO의 길고 추운 겨울은 끝이 나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